세종청년희망정책 후보자 토론회 2부 진행을 맡은 홍주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부터 총 723명의 청년들이 29회 수기를 통해 발굴한 159건의 의제 중 선정된 주요 의제 10건을 바탕으로 10만 세종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세상을 바꿀 주요 정당 후보자들과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시민 유권자 간의 발전적 논의를 이루는 장입니다. 토론회 개최 2주 전 개최 사실이 안내되었고 참여하는 후보자는 참여 승낙서를 받는 과정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는 갑을 선거구를 구분해 각 선거구의 주요 후보자들과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2부 순서로 세종 갑지역 후보자분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녹화되며 무편집본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쉬움 없이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유권자분들께서는 더 나은 지역사회와 청년의 삶을 만들 인물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꼼꼼하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정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22대 총선 세종시 갑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뒤에 인사말 순서가 있사오니 소속 정당과 이름만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내인 세종시 갑 국회의원 후보 류재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후보 김종민입니다. 네, 두 후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 시간으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세종시 청년들이 제안한 주요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관련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권자와의 토론 시간이 이어지며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패들렛에 온라인으로 취합된 질문들을 후보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후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참여자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질문사항은 패들렛을 통해 유권자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후보자분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공통질문사항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장을 벗어나신 경우에는 재입장이 불가하오니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수는 모든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에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발언이 불가하오니 각 후보께서는 정면에 보이는 타이머를 참고해 주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후보의 의견을 비교하는 언급 없이 의제와 관련해 후보자분들의 생각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10대 의제에 대한 생각과 관련 공약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우선순위 의제에서만 답변하셔도 괜찮으며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객석 기준 왼쪽에 계신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세종 갑 국회의원 후보 류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치원에 있는 이렇게 네스트 빌딩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청년분들 만나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무량하고 설렙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만 40입니다. 저 스스로 제가 청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청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아직 뭔가 도전하고 싶고 할 게 많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고 느끼는 점에서는 그래도 청년 정신을 가진 청년인 것 같고, 저희 2살, 4살짜리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애들 키우다가 지치는 거 보면은 청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에서 아이 둘 키우고 돈 벌며 살고 있는 보통 세종 시민 여러분과 비슷한 세종 청년입니다. 하지만 젊다고 제가 뭐 경험이라든가 이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젊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세종시장직 인수위에 가서 세종시정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전국 최연소 위원장이었는데요. 위원장을 맡아서 중앙과 지방, 당과 정부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젊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시대의 보통 청년입니다. 요새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구호들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논쟁들이 우리 눈과 귀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청년들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많이 회의감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제 입장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토 중심의 세종시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교통망은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대한민국 전역으로 통하는 문이 세종시가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KTX역이 있어야 됩니다. KTX역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세종시 중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오송역이나 아니면 세종시 인근 다른 곳이 아니라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의사당이 이제 세종의사당도 아니죠. 국회의사당이 생기게 될 바로 그곳에 KTX역 세종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세종발 KTX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일단 하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이제 세종시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광역 생활권을 만들어야 그 안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광역 생활권을 만들려면 광역교통망이 필수입니다. 예전에 춘천권 광역철도망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CTX, 춘천권 광역급행철도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CTX는 대심도철도입니다. 그래서 지하 밑에 깊숙이 파서 이제 아주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춘천권이 정말 하나의 생활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N버스 같은 또 광역교통망입니다. N버스는 대전 세종 구간의 시행대가 지금 좌절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교통망인데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다양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 먼저 잘 갖추어져야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대학과 인재들이 자기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야 기업이 오거든요. 기업이 와야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답게 문화관광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의 금강 세종 구간을 되살리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동구장과 컨벤션 시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곳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부수에서 생겨나는 청년 일자리도 물론이고요. 마지막으로 15분 도시생활권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도심교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도심교통 BRT가 있지만 BRT도 이제 더 확충해야 되고요. BRT의 보조수단으로서 셔클과 어울링, PM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미래 후보 김종민입니다. 기호 6번입니다. 제가 세종에 오면서 좀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세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놓은 게 100만 세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60만 세종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만 세종을 가냐. 이 선거 때 이게 선거용 공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40만 정도의 중소도시로 그냥 중앙부처 공무원들 덕에 먹고 사는 도시로 가려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가면 되고요. 뭐 국회 뭐 의사당 뭐 일부 내려오고 대통령 제2지무실 내려오고 그러면 딱 그 정도 됩니다. 한 40에서 50만 사이에 그냥 중소도시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행정수도로 가려면 100만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 100만 도시로 가야 행정수도로서 스스로 자기 생태계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래서 100만 세종을 만들어 제시를 했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 우리 계신 청년들과 함께 할 숙제라고 봅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좀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로 그냥 잘 도시가 경제가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정도 그러면은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청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서울로 갈 건지 세종에서 인생을 한번 승부를 볼 건지. 여기 한 50만 정도의 지방 도시면 저는 서울로 가는 청년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뭐 제가 있던 논산, 대전 다 그래 왔습니다. 지금 세종은 그럴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100만 세종이 되면 서울 안 가고 세종 남는다. 여기에다가 500원 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사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진짜 비싸죠. 혼란스럽죠. 또 여러 가지 불안전하고 하여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싫은 게 그 무한 경쟁, 이 승자독식, 야국강식 그 세계에 그 한가운데 그냥 각자 도생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마음으로 끌어주고 있는 그런 인프라와 공동체가 없습니다. 서울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방에 있다면 그 지방의 명품 도시를 만든다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각자 도생 사회에서 벗어나서 협력해서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근데 협력을 하는데 좀 가난하고 추워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협력하면서도 기회가 있고 뭔가 풍요로운 평화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게 100만 세종인데요. 여기 이제 오늘 이 남은 시간에 제가 10대 의제에 대해서 정말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제 아젠다를 만들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 주심으로 내려오면 외교부가 와야 돼요. 외교부 올 때 그냥 외교부만 끌고 오지 말고 대사관들, 문화원들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이 대사관 문화원을 끌고 오게 되면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이 대사관 문화원으로 오는 김에 각 나라별로 스페인,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나라의 거리를 만들어. 뭐 안 되면 동남아, 뭐 아랍 이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이 국제 문화의 거리를 각각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 문화의 거리에 많은 청년들이 장사도 할 수 있고 문화 공연도 할 수 있고 열어주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시가 또는 행복청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가능해요. 이거를 우리가 공적인 프로젝트로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 안에서 활동하고 뭐 장사를 하든 공연을 하든 하는 거는 우리 청년 민간에서 하는 거고 이 판을 깔아주는 거죠. 저는 공공이 할 수 있다. 저는 대사관 문화원 내려올 때 각국 대사관 문화원 협조하면 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에서 하냐? 천만에요. 지금 전 세계에 모든 나라들의 한류, K컬처가 대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장을 마련해놓고 예산 지원해준다? 또는 어떤 시장 지원해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세 감면해준다 이러면 저는 각국의 문화를 즐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와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같이 합작해서 이 퓨전 컬처를 만들 수 있다. 세종 컬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문화, 세계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우리 100만 세종의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행정 수도만이 아니라 외교 국제 수도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세종 갈 수 있습니다. 자, 시간 되는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권자와의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모니터의 패들렛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어떤 아이디어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의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노트북을 열고 나신 후 5초 정도 대기해 주시고 화면이 나타나면 엔터 키를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또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지가 한 분당 2장씩 종이가 배부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한 장은 답변하실 질문의 숫자를 표기하신 후 제출하시는 용도이며 다른 한 장은 후보자 참고용입니다. 그럼 질문 살펴보고 고르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분간 문항을 살펴봐 주시고 선택이 완료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앞에 스태프분께서 수거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위에 이제 우리 10대 의자가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뭐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예. 번호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요걸 보고 네, 대화해야 맞습니다. 돼요. 밑에 거. 네. 아래 꼬리 질문들 중에서 고르신 후에 네, 넘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가 안 보이는 거. 이걸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각자 10분씩 해서 한꺼번에. 네, 맞습니다. 종이에 적으신 후에 스태프분께 수거 부탁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이긴 잘 보여요. 네, 선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용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번호만 적어서.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4번 세종시 국제영화제 유치 관련 그리고 26번 그리고 6번, 7번, 23번, 17번, 14번까지 네, 질문 선택해 주셨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기 하나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건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 이걸 보고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저희한테 준 10대 의제에 그 중에서 답변이 필요할 만한 내용을 또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예. 아까 이제 모두 발언 때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 10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몇 번인지 제가 적어놓은 거를 드렸는데 예. 제가 그러면 이 아젠다 순서대로 이 번호 적어놓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에 적어놓은 거 이외에 제가 원래 이 10대 아젠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10분 안에 혹은 또 그 일 모두 발언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세종시 국제영화제 유치라는 제목을 골랐는데요. 저는 아까 글로벌 세종 이 아젠다와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보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을 글로벌 특구로 지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국제 수도로 만들려면 글로벌 특구로 지정해서 여기에 글로벌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공간과 문화원이 들어서면 글로벌 특구로 문화
특구로 지정되는 게 당연히 세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끼리만 대한민국에서만 야 세종시 뭐 글로벌이다 뭐 장사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세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또 이런 걸 한다더라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야 글로벌 세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제를 제안해 주셨잖아요. 저 영화제도 있지만 영화제는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산영화제라는 게 있어서 약간 국제영화제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청년영화제 뭐 이런 컨셉 좋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68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세대가 이제 대학에서 뭐 자유평등운동을 하다가 사회로 나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독립영화제를 세계영화제로 만들어서 지금 프랑스의 칸 영화제와 버금가는 그런 영화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제, 청년영화제 이것도 좋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뭐 이거 꼭 분리된 건 아니에요. 이걸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는 세종이 제가 이제 논산 출신이니까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또 권역으로 따지면 충청의 또 중심입니다. 근데 충청 그러면 백제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충남부지사를 했는데 충남부지사 할 때 이 백제 문화제를 세계적인 대백제 문화제로 한번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번 추진했던 게 있는데 백제라는 게 어떤 나라냐? 땅덩어리는 고구려가 제일 넓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땅덩어리는 고구려가 제일 넓었지만 문화 경제적인 영토는 백제가 제일 넓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백제는 당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심지어는 아랍에 있는 그런 문물까지도 교환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백제가 이런 문화 영토를 갖고 있었는가? 그 백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힘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백제는 갖고 있었다. 그 백제의 피가 흐르고 그 백제의 문화가 축적된 이 백제 땅 이 이론에 저는 그때 그 백제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 세계성, 문화적 개방성, 다양성 이런 걸 다시 꽃피우는 그런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세종이 중심이 돼서 중국, 일본, 북한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 베트남, 인도, 그 다음에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다양한 문화를 함께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중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 때 제안했던 거는 그 논산의 황산벌이 옛날에 계백하고 신라고 김유신하고 싸우면서 피를 흘린다니까 그 피를 문화로 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텐트를 수천 개 쳐놓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한 100개 정도의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각자 와서 공연하는 그런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는 그거를 그때 대백전 때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세종이 이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이 백제 문화를 다시 현대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크게 뭐 돈 들이고 뭐 시설하고 인프라를 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각자 컨텐츠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잼버리 대회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거 명예회복도 할 겸 이 프로젝트를 한번 세종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이 안에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 한 뭐 몇천 명, 몇백 명이 보는 공연도 있지만 저는 뭐 몇백 명이 보는 영화제도 다양하게 영화관 시스템을 임시로 수십 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6번이었는데 네, 세종시 청년. 이거는 같이 답변한 걸로 해서 좀 넘어가겠고요. 예. 제가 여기서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의 문제가 진짜 자치단체가 한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단일 체계라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이제 그 시군구를 분리시킬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거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작은 도시에서도 우리 마을 자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마을 자치라는 게 읍면동 자치거든요. 읍면동이 지금은 그냥 행정 그 서비스 센터, 복지센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치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는 읍면동 지금 여기 우리 세종은 읍면동 만약에 자치를 이 마을 자치를 하면 그 마을 자치의 중심은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인구가 청년들이 제일 많고 중심이니까. 그래서 읍면동 자치, 지금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세종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시장님한테 당이 다르지만 여기 우리 마을 자치 합시다. 지금 2단계 우리 지자체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먼저 해서 읍면동장을 뽑든지 아니면 읍면동장을 뽑는 게 부담스러우면 읍면동의 자치회장을 직접 뽑아서 그분들이 봉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스위스나 독일, 오스트리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 이후에 6시, 7시에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예산을 줘서 이 문화예산, 뭐 채용, 복지예산은 일정 부분은 이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럼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청년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는 그런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읍면동 마을자치와 청년들에게 예산과 권한을 주는 그런 자치행정,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시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결혼식장 말씀 주셨는데 되게 좋은 제안입니다. 공공결혼식장을 세종시는 다른 데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가 공실이 많잖아요. 제가 엠브리지를 가봤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줘놓고 이렇게 놀린다는 게 이거는 진짜 너무 죄책감이 들 정도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도시가 있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 아니면 뭔가 뭐 규제 완화를 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숙제인데 저는 꼭 엠브리지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상가 공실 중에 괜찮은데 결혼식장으로 쓸만한 데들을 청년 어떤 문화 공간으로 좀 꾸미면서 공공 결혼식장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부산에는 사직구장 같은 것도 결혼식장으로 쓰잖아요. 공공 결혼식장으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직구장이나 이런 좋은 멋있게 지은 건물들을 그렇게 조금만 개조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그냥 결혼식장만 하면 너무 덩그러니 좀 그 폼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결혼식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청년 문화 공간들을 좀 공공이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뭐 영화관, 공공 영화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거 뭐 지금 있는 멀티플렉스로 경쟁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서 경쟁 안 해도 되는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뭐 독립 영화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화 또는 문화 공연 뭐 이런 방식의 복합 멀티플렉스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거기에 저는 공공 예식장을 들어오게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혼 장려금 문제도 이왕 공공 예식장 하는 김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결혼 장려금도 한번 세종형 결혼 장려금을 한번 고민해서 결혼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 장려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네, 남은 얘기는 또 제가 모두 말하는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 3번 세종역 관련 질문과 11번 일자리 관련 그리고 14번 저출생 관련 질문 선택해 주셨습니다. 역시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생, 일자리, 교통 문제를 골랐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원래 2022년 기준에서는 0.78이었다가 작년엔 현재 잠정 집계된 게 0.72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요. 세종시는 합계 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1.12였다가 작년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98로 1 이하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전국 출산율 1위이긴 하지만 세종시가 출산율 1위가 붕괴된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작년 11월 정도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길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저출생의 원인을 분석한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 엄청난 경쟁 압력,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경쟁 압력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안이래요. 불안. 근데 그 불안이 어떤 불안이냐면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주거 불안, 두 번째는 일자리 불안, 고용 불안, 세 번째는 양육, 보육, 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 교육이죠. 이 세 가지 불안과 그리고 엄청나게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무한한 경쟁에 대한 압력이 결국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원인이 이렇게 분석됐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각각 그 분석 원인마다 해결책을 찾아야겠잖아요. 그 해결책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 세종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종시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저쪽 동지역은 뭐 굉장히 신축 아파트가 많고 주거 환경이 좋은데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쉽게 누구나 집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함부로 그 집을 사기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일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청년 임대 아파트를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성공 사다리를 탈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기회 문제의 어떤 기본이 일자리인데, 지금 세종시는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산업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산업을 설정한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가 그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산업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세종시가 가진 행정 수도로서의 자원, 그러니까 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행정, 중앙행정부처라든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전략산업은 그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유의 특성은 바로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공공 데이터 AI 산업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 아세요? 모두의 주차장 보면 그게 이제 어딜 가든 어디가 비었는지 주차장이 어디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플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한 산업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일례에 불과한 거죠. 지금 중앙행정부처 우리 세종시에는 건강정보, 교통정보, 납세정보,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 온갖 정보들이 다 집적돼 있어요. 민간 기업들은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한 비식별화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그것을 자기네 서비스 활용에 굉장히 활용할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히 정보가 개방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종시를 공공데이터 AI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게 제 3호 공약입니다. 지역의 고유 특성과 맞는 전략 산업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 산업입니다. 세계 다른 수도들이 그렇듯이 워싱턴 DC만 해도 문화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시 주요 수입원의 2번째입니다. 그리고 전체 일자리 그 고용 인구 중에서 문화 관련
문화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 인구가 굉장히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1%도 안 돼요. 통계 보니까. 그런데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 이 문화관광 산업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집중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금강이라는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을 잘 활용하고 그 금강변에 있는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세종시에서 가장 교통이 좋고 그리고 위치가 좋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금강 세종 구간을 잘 개발하고 그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돔구장과 수영장, 실내체육관, 컨벤션 시설, 쇼핑몰 같은 업무 시설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세계적인 수변 생태 여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여기서 금강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야?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금강을 무분별하게 땅 준설에서 재가동하고 땅 준설에서 유람선을 둥둥 띄우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연계돼서 관광산업도 개발해야 돼요. 금강은 원래 유량이 적고 유속이 느려서 모래톱이 잘 발달하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 자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강처럼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게 금강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금강 세종 구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강 세종 구간을 대한민국 최초의 하천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 4호 공약입니다. 금강 세종 구간을 지금 현재 무슨 설악산 국립공원, 산 국립공원과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데 하천 국립공원은 없잖아요. 금강 세종 구간을 하천형 국립공원 지정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스포츠 마이스 그 쇼핑 복합 단지로 조성해 버리면 그곳이 굉장한 문화 관광 산업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와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AI 산업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공공데이터 AI 산업을 같이 잘 활용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보안 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산업입니다. 관련된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는 이렇게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육 보육 문제는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이후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가능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공학교뿐만 아니라 방학이 아닌 때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2호 공약으로 제시한 세종공립학원입니다. 세종공립학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기숙형 공립학원을 만들자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 동지역에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해서 그곳을 도심형 공립학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재원은요? 재원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로 빼서 그 재원을 활용할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는 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주도하는 공립학원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식단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학생 관리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거나 학생들 밥 못 먹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공립학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 못하신 발언은 조금 이후에 있을 마무리 발언 순서 때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패들렛에 수록된 유권자의 추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참여자분들 중 질문을 다뤘으면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몇 번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사회자가 임의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광역교통망 구축과 또 15분 도시생활권 재원 마련 확보 방안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객석 기준 왼쪽에 계신 류재화 후보부터 김종민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실 경우에는 본인 차례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류재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KTX, CTX, 두 번째는 BRT, M버스, 세 번째는 우리 도심 내에 대중교통 셔틀, PM 어울림.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광역교통망 구축과 15분 도시생활권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KTX는 당연히 우리 공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세종발 KTX를 신설하는 건 당연히 국비를 해야 됩니다. CTX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유사한 건데요. 이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걸 조속히 추진하려면 민자도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 합동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BRT M버스는 지금 BRT 문제는 지금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M버스가 원래 지금 사업권을 어느 운수업체가 받았다가 그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반납했습니다. 사업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대전 세종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대전 세종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도시 사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이 M버스도 사실 대광이라고 합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할 생각이고요. 셔틀 PM 어울리기 문제인데, 특히 셔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빠집니다. 이거를 지금 동지역에서 그렇고 지금 조천 쪽에서는 셔틀이 좀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데,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확대하려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재원도 들어가야겠지만, 사실 셔틀은 이용 금액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 사이 수준으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재원 마련 방안은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의 이 교통망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세종 내부의 교통 문제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교통 문제는 지금 이제 BRT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어떤 속도라든가 또 그게 또 많을 때는 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하여간 필요할 때 약간 불편한 문제가 또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BRT를 계속 확대시키면서 효율화시키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셔틀은 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못 보는 건데, 제가 셔틀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충분히 미래교통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확대를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5030 정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생태도시 세종, 이거는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봐요. 이 전략을 흔들지 않으면서 지금 시민들의 생활 편의, 교통 편의 증진시키다. 이거는 단순히 시민단체에서 제안하고 소비자들이 제안하고 또는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이 생태도시 세종의 전략을 살려나가되 편의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도로망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5m 정도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도시 설계할 때 이 5m를 확장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정말로 필요할 때 쓰자 하고 해놔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못하신 발언은 뒤에 마무리 발언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답변 원하시는 질문 있으십니까? 네, 몇 번 원하시는지요? 29번 원합니다.
네, 29번 세종시 공동 캠퍼스 구축 시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김종민 후보 그리고 류재화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실 경우에는 본인 차례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주거 시스템은 이제 그 인근에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나 또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 상가공실 비상대책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번 한 1년 정도 대책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전략을 한번 짜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상가공실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과분양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봐요. 물론 100만 세정이 되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최고가 분양이라고 하는 그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고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정리는 안 될 것 같고 공공이 이거를 어떻게 전용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기관 유치만 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 유치 이외에 지금 이런 숙박시설, 비즈니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청년형 주거라든가 이렇게 공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주거시설로 이 상가 공실 문제를 뭐 모든 상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컨셉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전략을 짜서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입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류재화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캠퍼스 기숙사 만들어야죠. 대학이니까 기숙사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공동 캠퍼스의 임대형, 분양형 이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데 컨셉 없이 채워지고 있어서 이게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면 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유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입학하고 졸업하면 일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캠퍼스 그 대학들은 사실 대중이 없어요. 컨셉도 없고 그냥 와서 여기서 과연 일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캠퍼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동 캠퍼스가 지금 자꾸 저렇게 뒤지부진한 거는 세종시의 전략산업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호 공약으로 세종시의 그 공공데이터 AI 산업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관련된 대학을 공동 캠퍼스에 들여와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대전에 데이터 사이언스 개인정보 보호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세종시를 이전시켜야 돼요. 공동 캠퍼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공동 캠퍼스가 이곳은 세종시의 문화관광산업이라든가 세종시의 공공데이터 AI 산업을 위한 대학들이 여기 들어와 있구나. 이 대학을 졸업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일자리도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일단 공동 캠퍼스 자체가 살 수 있고요. 그렇게 공공 캠퍼스가 산다면 당연히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해야죠. 저출생 문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학에서 학생 기숙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지금 땅이 얼마나 부지가 큰데요. 기숙사 지을 수 있고요. 그게 그 대학이 충분히 기숙사를 짓고 수익성 있게 가동할 수만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오면 기숙사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 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답변 원하시는 질문사항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질문자가 사회자가 하나 더 추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의 경우에는 다시 류재화 후보부터 김종민 후보 순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
청년 희망정책 10대 의제 중 기본적인 생계 지원 체계 마련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세종시 또한 전국적으로 물가가 심하게 오르면서 또 세종 청년들의 생계가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류재화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물가 문제는 단순히 세종시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세종시 물가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의 어떤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상인들의 기본적인 그 투자 비용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 세종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LH가 토지를 분양할 때 일반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토지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 높았던 땅값을 자기가 뽑아내려고 높은 가격에 상가들을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높은 가격에 상가를 분양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상가를 받기 위해서 그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내고 있을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을 건데 그 이자 값을 벌충하기 위해서 고액의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인 소상공인으로서는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그 가격 책정을 또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의 세종시의 물가가 높은 특수한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의 취지는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 결국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가 갑자기 준다든가 공급이 갑자기 는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걸 정부가 그 완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완충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그 역부족일 때가 있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바로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 문제는 뭐 세종시 문제만도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만도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이 경기 변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아왔던 그런 물가 동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지자체든 국가든 뭐 세계 각국이든 협력해서 문제를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물가를 마음대로 못 해요. 이게 이미 이제 그 경제 국경선이 무너져가지고 뭐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물가를 뭐 짜장면값 때려잡듯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물가는 정부가 나선다고 되지 않아요. 시장에 손대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전체 물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 저소득자, 서민층 여기에 대한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야, 뭐 물가 때문에 무슨 바우처냐 그러는데 지금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변동과 경기 변동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 막 휘청거리게 만들잖아요. 뭐 지금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금리 문제, 물가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전 세계로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에너지 고유가, 이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도 물가 문제, 그다음에 금리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해서 이 버팀목이 좀 돼줘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지금 계속 입안을 준비해오던 정책인데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청년 미래 펀드라고 하는 제목의 정책인데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모든 추가 질문에 대한 후보자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권자와의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 청년들이 제안한 10대 의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거나 또 하지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김종민 후보부터 류재화 후보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연장전 있나요? 죄송하지만 네, 시간 연장전 연장전은 없습니다. 그럼 5분 안에 다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이제 시장에 맡겨두고 개인에게 맡겨두면 다 망합니다. 왜 망하냐? 플랫폼 경제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 경제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이제 AI하고, 근데 AI는 월급 안 받잖아요. 그럼 AI 세금 걷어가고 나눠주는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지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그게 뭐냐? 저는 나라에서 예산받아 나눠주는 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소득 얘기해봤지만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 수익 있잖아요. 자본 수익.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코인으로 이 자본 수익은 엄청나죠. 이 자본 수익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자산소득을 대중화시키고 나눠갖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코인하고 연끌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하고.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해가지고는. 이거를 사회와 공공이 책임지고 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청년 미래 펀드입니다. 청년 미래 펀드를 만들어서 100조든 200조든 조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글로벌에 다 투자해서 수익을 갖고 와요.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600조 걸려갖고 평균 5% 수익을 올립니다. 저는 이거를 민간 시장 펀드로 만들면 7%에서 1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이 출자를 하게 만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나는 10만 원씩 내서 30년 내겠다. 그럼 30년 안에 무슨 1억이 나온다, 1억 5천이 나온다. 한 1억 정도 나오는 어떤 시한을 정해서 냅니다. 그 출자를, 거기 적금을 불입하죠, 펀드에. 그러면 한 2년 정도 불입을 하면 대출 자격을 줘서 이 개인들에게 한 1억 정도씩 대출해서 이 개인이 이걸 가지고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쓰면은 엄청나게 위험하죠. 이 공공 펀드에 출자하는 것만 하는 거. 그러면 이 개인한테 뭐가 이득이냐? 자기 이름으로 1억이 이 공공 펀드에 국민연금이 됐던 미래펀드가 됐던 거기에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면 이번에 경기가 좋았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올라서 수익이 주식시장 7% 올랐다. 그러면 자기가 7%의 수혜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많이 내갖고 보너스 막 몇 억씩 주는 거 보고 부럽죠. 그 옛날에는 막 박수 쳤다가 지금 박수 안 쳐요. 왜 니들만 그렇게 혜택을 보냐? 이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수익과 성과가 일반인들에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데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정책이어서 저는 이거를 일단 청년들부터 먼저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청년들 한 100만 명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면 빌린 돈 말고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1억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이 수익이 되는 거는 이 청년의 개인적인 이 생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걸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아플 때 아니면 뭐 학자금 아니면 뭐 결혼할 때 뭐 집을 뭐 할 때 좀 보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수익을 이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만약에 특별히 운영을 안 했다. 또 운영했다 갚았다. 그러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면 이 1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노후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억을 대출해 주는 게 그 쉽냐 그러는데 대출해서 개인이 쓰는 거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이상의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펀드가 운영하는 게 출자를 하게 법으로 운영해주고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저리로 뭐 연리한 2% 정도의 정책 자금으로 저리로 융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도입을 하면 충분히 이게 개인이 자기가 연끌 안 해도 코인 안 해도 이 전반적인 자산소득, 자산수익, 이 금융수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금융수익의 수혜자를 보편화시켜야 된다. 대중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이 소득 보전을 하는 좀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니까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돼요. 옛날처럼 예산 받아다가 예산 끌어다가 뭐 부자들 거 더 뺏어서 나눠준다. 이거 가지고는 이미 해결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뭔가 과감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소득 지원 정책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류재화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이 세종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제 제가 가진 국가 비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요. 그게 이제 기회의 땅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회의 땅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한강의 기적 코리안 드림은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고속 성장을 했고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K컬처 문화 강국으로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장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안에 있던 선택의 씨앗은 언젠가 꿈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안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우리 청년의 현실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뭐라도 해볼 텐데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한 삶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설렘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너무 과한 요구일 겁니다. 아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이 일극화를 완화시킬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이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최첨단 챗GPT와 함께 제가 공약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여전히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획일화된 교사의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교육개혁입니다. 그리고 점점 초저출생, 초고령화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과연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연금을 받아야 될 수급자 어르신분들의 연금을 우리가 잘 열심히 생산해서 충당할 수 있는지 그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혁들을 하려니까 그 개혁 하나하나의 기득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하려니 10%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노조가 반대하고요. 교육개혁을 하려니 선생님들과 사범대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려니 수도권 일극화에 익숙해진 분들이 또 반대합니다. 세종시는 그 반대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는 건 다 우리 청년들의 몫입니다. 결국 누가 그걸 무너뜨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지금 청년인지 아닌지 그게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전 이 부분은 확실히 청년입니다. 저는 그 기득권의 벽을 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기득권을 하나하나 넘어서서 제가 앞장서서 기회를 갖고 원래 우리 손안에 있던 선택의 씨앗을 다시 한번 쥐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하지 않고 도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어떻게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회의 땅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약간의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년들의 수기를 통해 선정된 10대 청년 의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와 청년의 삶을 만들 주요 후보자 두 분과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열정적인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두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갑구는 토론회 참여 후보자가 두 분이신 관계로 약 30분 일찍 마무리되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또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 많이들 아쉬우실 텐데요. 아쉬운 만큼 또 오늘 해주신 약속들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년과의 더 많은 소통과 대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녹화본은요, 아까 아침에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 점심경 무편집본을 다운로드 가능한 드라이브 링크와 함께 세종 청년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잠시 테이블 앞쪽으로 나오셔서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밑 조심하셔서 단상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영상 앞쪽으로 조심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차게.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분들께서 퇴장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 청년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청년 희망정책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종 갑지역 후보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걸음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지고 계신 안내지는 뒤에 스태프분들께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분들 퇴장 후 천천히 차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